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을 늘리기로 했죠. 전국 의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늘려달라고 요청한 수는 모두 3,401명이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서 이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이 사실 더 큰 문제죠. 지방 의대들이 증원 요청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민환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대학 중 어제 자정까지 마감한 의대 증원 신청을 거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증원 신청 규모는 모두 3,401명. 지난해 사전조사 때 희망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각 대학 본부의 의대와의 마찰로 마감 날인 어제 한꺼번에 40곳의 증원 신청이 몰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감인 자정이 다 될 쯤 신청한 곳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세대 10명, 고려대 10명 등 서울 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을,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까지 포함한 수도권 지역 증원 신청 인원은 930명입니다. 비수도권 의대 27곳에서는 전체 신청 규모의 72.7%에 달하는 2,471명의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북대는 현재 49명인 의대 정원보다 5배 많은 250명을 신청하는 등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들이 대규모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한 지방사립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이 많이 증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니 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여건 등을 심의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2,000명 한도에서 대학별 증원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30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대학 정원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위주의 의대 증원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정부, 오늘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현장 미복귀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가 오늘부터 발송됐습니다.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처분 이유, 의견 진술 기한 등이 명시돼 있으며 전공의 개개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많은 50개 수련 병원에 이어 오늘 추가로 50개 병원을 현장 점검해 사전 통지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전 통지서 이후 의견 진술을 거쳐 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의견 진술 시점 등이 달라 행정 처분은 순차적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워낙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처분이 아마 모든 전공의가 동일한 시점에 처분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단체 대표 등 주동 세력을 대상으로 고발 등 형사 처벌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어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난입니다. 네, 한기자 정책사회부 서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이 면허 정지 이 작업이 이제 오늘부터 행정처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 움직임이 궁금해요. 네, 앞서 보셨듯 의대 증원의 반발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발표에도 되돌아오거나 반발하거나 하는 등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전공의 공식 창구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뉴욕타임즈 등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박 위원장은 외신을 통해 주 100시간을 일하고 1시간에 20명 환자를 봐야 해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갔다며 한국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자 해외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공의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오늘 여러 전공의들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사전에 받아둔 법률 자문에 따르고 있는 경향입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 등이 위헌적이란 입장인데요. 정부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동으로 보지만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항변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취재진과 접촉한 다수의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면서 면허 정지를 운운하기보단 먼저 소통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의견은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개별적으로는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된 것인 만큼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거나 반발하지 않는 건 그런 행위 자체가 집단 행동으로 보일까 봐,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의 빌미가 될까 봐 걱정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탈자로 낙인 찍힐까 봐 눈치를 보는 분위기도 있다 합니다. 바로 SNS를 통해 이런 분위기를 전한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인데요. 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엔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게 두렵다며 동기가 동료가 되고 학교가 직장이 되는 이 사회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도 지금 의료 현장을 좀 이탈할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강원대 의대 학장을 포함한 교수 10여 명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북대 의대, 충북대 의대 등에선 개인 SNS를 통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나왔는데요. 전공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분노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 2년 더 숙련 과정을 거치는 전임의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보니 업무가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자칫 실수라도 하면 의료소송 등 책임은 결국 전임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도 이탈의 한 이유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서주희 기자였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같이 승리하자고 했고 조국 대표는 연대해야 윤석열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 대표의 러브콜에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기류도 역력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푸른 계열 넥타이를 나란히 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후 처음으로 알려집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이 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조 대표는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며 연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하객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망치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객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돼야 한다며 조국 혁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승리를 위해 부정의의 아이콘과 손을 잡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배신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재명 대표 이 대선 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손을 잡았습니다. 네,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대표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했고 이렇게 사과도 했었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 함께 윤석열 강을 건너자고 제안하는 모습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 등 제3지대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해로운 결합이다.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연대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부정의 아이콘과도 손잡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치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는 정말 이 조국 혁신당과 총선을 함께 치르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 알아보니 협력은 하되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습니다. 협력과 연대,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재명 대표 측근의 설명인데요. 협력이란 즉 반윤 전선을 구축하는 데 목소리를 함께 내긴 하겠지만 연대, 지역구에 함께 후보를 내는 등 선거 연대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오늘 조국 대표를 만나 같이 승리하자고는 했지만 연대라는 말은 하지 않는 등 단어 선택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던데 아주 적극적이던데요. 네, 처음에 조국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연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조국 대표 작심한 듯 민주당을 향해 질곡을 향해 헤쳐나갈 동지라며 하객진으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어 민주당과 망치선, 본진 역할 나눠서 싸우자는 거고요.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와 같은 담대한 캠페인은 자신들이 할 테니 민주당은 중원으로 뻗어나가서 보수표까지 뺏어오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함께 치르자고 대놓고 러브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측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교집합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지지층이 좀 겹치지만 자신들이 범진보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도울 수 있다는 거고요. 민주당은 조금 다른 생각이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 세력을 온전히 가져가기만 할 뿐 민주당이 주는 건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조국혁신당과 같이 승리하자면서요. 대체 진짜 속내가 뭡니까, 민주당에? 네, 고민의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을 잡지 않자니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의 위세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고 손을 잡자니 조국의 강에 다시 잠길 여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도 표심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은 조국 혁신당과 손을 잡진 않을 것이라며 공천 국면 넘어가면 민주당의 호남표를 서서히 되찾게 되지 않겠냐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같이 승리하자고 했죠. 협력은 하는데 연대는 안 한다. 이런 모호한 표현이 과연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한은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자, 마크맨들과 함께 여야 대표의 하루 쫓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충북 청주를 갔습니다. 어제 천안을 갔었죠. 자, 오늘은 충북을 갔고요. 모두 4년 전 총선에서 졌던 곳입니다. 탈환해오겠다는 거죠. 마크맨 김호영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로 충북 청주 일정을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장에 들어서서는 몰려든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청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청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을 먹은 뒤에는 유감함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간담회를 진행한 한 위원장, 어머니와의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별로 연락 안 주시는데 청주에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각별한 분입니다. 한 위원장이 청주시 청원구에서 시민들과 거리 인사 중인데요. 5번째 일정입니다. 오늘 하루 청주 4개 선거구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지난 총선에서 4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에 빼앗긴 곳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 이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지역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하루 4개 지역구 번화가를 모두 찾으며 충청 탈환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역시 4년 전 전패했던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 영등포를 갔습니다. 이 지역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간 현역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마크맨 이세진 기자입니다. 제 뒤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보이시죠? 이곳은 서울 영등포 뉴타운 지하 쇼핑몰인데요.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직 민주당 현역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 영등포갑에 당이 단수공천한 최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의 사무실을 찾아 김 의원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배신의 정치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10여 분 뒤엔 영등포 뉴타운 지하 쇼핑몰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잘하셨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나라는 일도 잘하실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주세요. 1번. 지지자들과 셀카를 촬영하고 인사를 나눈 이 대표는 떡볶이 시식도 했습니다. 청장님 이거 좀 사주는 거예요? 예. 저도 먹었습니다. 이것도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이어 오후 3시 긴급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에는 민주당 추산 2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 이 대표를 환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민주당이 김혜경 여사 사천 의혹이 불거진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략공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경선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대선 당시 배우자실에서 근무했지만 김 여사와는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을 전략공천을 철회했습니다. 권양엽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이력으로 사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권 전 비서관도 채널A에 이 지역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요행을 바랐던 사람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와 사적인 친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 대표를 겨냥해 사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도 공격했습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권 전 비서관은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공천도 확정했는데요. 현역 의원 5명은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현역 홍석준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대신 단수 공천한 건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한 공천이라는 해석입니다.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어제 민주당을 떠나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 갑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남 갑과 을, 대구 북구 갑과 울산 남구 갑 등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국민 누구나 후보를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 공천 배제된 안병길, 홍석준 의원, 지역구가 국민 추천지가 된 류성걸, 양금희, 이채익 의원 등 현역 5명이 컷오프됐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 을에서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은 험지로 꼽히는 경기 부천 을에 우선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 지역구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입 인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서울 강남병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의 재배치도 논의 중입니다. 전체 254개의 지역구 중 197곳의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민공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천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경기 화성을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이 맞불 성격으로 30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출신 영입 인사를 공천하면서 민주당 현대차 사장 출신 영입 인사까지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을 3파전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화성을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연구한 한정민 연구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동탄에서 살아온 연구원으로서 반도체 핵심지를 직접 탈환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 화성을은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핵심 지역이면서 주민 평균 연령이 34.6세로 젊은 곳입니다. 한 연구원은 1984년생으로 어제 출마를 선언한 1985년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맞춤형 공천인 셈입니다.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작게는 동탄의 미래를, 크게는 반도체 벨트의 경기 남부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지역의 영입 인사인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80년대생 간의 격돌, 또 대기업 출신 인사 간 경쟁으로 경기 화성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국민의힘 요즘 상승세라지만 아직 넘지 못한 벽이 있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이곳을 잡아야 일당이 될 수 있다는데요. 여론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입니다. 여야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기도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전국에서는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인천 경기는 뒤집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경기에서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 이번엔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254석 가운데 경기의 의석수는 60석, 24%에 달합니다. 일당 최대 승부처가 경기권인 이유입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지역구 성적표는 서울 8석, 전체 84석. 흐름이 좋은 서울에서 과반 24석 당선 목표를 이룬다 해도 경기에서 20석 이상을 차지해야 일당을 자신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집값 상승 여파로 서울에 살던 30, 40대가 경기권으로 대거 이동해 험지가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보다는 아직 우호적이지만 전체 여론 흐름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경기 지역구 선거구 3곳 중 한 곳에서 득표율 한 자릿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개혁신당이 경기 용인과 화성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야 대표는 초반 기세를 잡으러 7일 각각 경기 수원과 이천으로 달려갑니다.
경기는 서울처럼 바람의 영향도 받지만 지방처럼 소지역주의도 강한 도농복합 성향의 표심을 보입니다. 바람과 인물 모두 잡아야 하는 경기 민심, 잡기만 하면 일당에 가까워집니다.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홍지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명룡대전 주인공들인데요. 뭐가 살아났습니까? 네, 바로 가로수가 살아났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내일 새로 이사하는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이곳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나무의 가지들이 조금씩 자란 모습이죠. 아니, 근데 왜 나무까지 자라는 게 여랑야랑에서 나옵니까? 네, 이 건물과 나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년 전에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썼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당시 건물 앞에 있던 이 나무 기둥만 있고 잎과 가지가 모두 잘려서 논란이었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현수막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자른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계양구청은 민원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으려던 사업을 멈추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 건물로 갔고 그때 잘렸던 나무가 이제 좀 자란 거군요. 네, 내일부터 이 건물을 쓰게 될 원희룡 후보가 현수막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달 예정입니다. 현수막에 나뭇잎들이 풍성하게 그려져 있죠. 글씨들도 나뭇잎에 가려져 있는데요. 원 후보 측은 이름을 가려도 나무를 베진 않겠다는 뜻이라며 차별화했습니다. 원 후보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25년간 계양은 꿈이 잘려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꿈을 되살려서 무성하게 키워내겠습니다. 근데 원 후보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인천 사무실과 가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바로 선거구 조정 때문입니다. 계산 일동이 계양갑으로 편입되면서 원희룡, 이재명 후보 모두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원 후보는 기존 사무실에서 1km 떨어진 곳에 새 사무실을 구한 거고요. 이 후보 역시 두세 곳 정도 후보군을 추려 이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 후보의 나무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 아니면 선거를 못 치르느냐며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선대위원장을 찾아라. 이해찬 의원이 선대위원장이에요? 네. 네, 민주당이 최근 공천 논란을 매듭짓고 선거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서 새 선대위원장을 찾고 있습니다. 요 며칠 지도부 회의 때 후보군들을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후보군을 취재를 해왔나 본데 홍 기자가. 이해찬 전 대표예요, 그러면? 네, 저희 채널A 취재를 종합해보니까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친노, 친문, 친명 진영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고요. 당을 가장 잘 아는 원로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하는데요. 2달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총선 관련한 역할을 암시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게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이 4년 전 총선 승리할 때도 이끌었는데 다시 또 등장을 하나 보군요. 네, 하지만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와 워낙 가까운 사이라 통합 이미지도 덜하고 신선함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통합을 위해선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천 문제로 이 대표와 각을 세웠었죠. 이 마당에 합류하겠느냐 제안을 일단 미뤘다고 합니다. 당의 고민도 느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컷오프된 임종석 전 실장까지도 통합형으로 어떠냐 이렇게 거론됐다고도 하는데요. 한 지도부가 컷오프를 언급하자마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공격도 나왔습니다. 오늘 김부겸도 탈당 고민 기사까지 뜨고 있어요. 네.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 임종석 아무도 이재명 안 돕습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해찬은 빠져야겠네요. 네,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요, 선거에서 이 선대위원장이 중요하긴 하죠.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한 만큼 전국을 돌면서 선거를 지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다음 주 초쯤에 선대위 발족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바람을 일으킬 신선한 인물로 청년 여성 후보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총선이 한창이죠. 미국은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날 12시쯤 이 공화당 경선 슈퍼 화요일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경합주로 분류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최주연 특파원이 갔습니다. 2021년 1월 의회 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박탈 권한은 개별 주가 아닌 의회에 있다며 대법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16개 주에서 공화당 전체 대의원 35%가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져 트럼프 대세로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Something that will be spoken about 100 years from now and 200 years from now. Extremely important. President Biden, number one, stop weaponization. Fight your fight yourself. Don't use prosecutors and judges. 미국 매체들은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투표소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rump is a law guy. He followed the law, and I think they should not worry about that.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노스캐롤라이나 현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보다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사퇴 시기가 관심사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재 슈퍼 화요일 이후 유세 등 예정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대의원 과반수 1215명을 확보하면 다른 후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정됩니다. 슈퍼 화요일에서 얼마나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느냐가 대선 본선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죠.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현장에서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만 포위 훈련에 투입됐던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함입니다. 중국은 최근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에 더해 내년 정식 배치를 앞둔 푸젠함까지 동원해 대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부터 4.5세대 전투기인 J-16까지 대만을 겨냥한 최신 무기들이 실전 배치 중입니다. 강도 높은 압박은 국방 예산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의 역대 최대인 우리 돈 309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증액폭은 지난해와 같은 7.2%포인트인데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긴 겁니다. 세계 1위 국방비 지출국인 미국의 4분의 1,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합니다. 9.2共识坚决反对台独分裂和外来干涉.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설정하고도 국방비 증액폭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에 대응하려는 듯 오늘 대만 해군과 공군은 합동훈련에 돌입했고 미 군함은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양해는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가 진행하는 양회 폐막 기자회견을 30여 년 만에 폐지하면서 현지에선 시 주석 독주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의 비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백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위자료 30억 원, 재산 분할 2조 원 규모의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비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 관장 개인 계좌와 센터 공금 등에서 26억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2019년 입사한 30대 여성 A씨는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개인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19억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비서 업무를 위해 갖고 있던 노 관장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옮긴 겁니다.
노관장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1억 9천만 원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발각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센터 재무 담당 직원에게 노관장인 척하며 문자를 보내 빈털터리가 돼서 소송 자금이 부족하다며 상여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연말이 돼 재무팀이 노관장에게 상여금 세금 문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통난 겁니다. A씨는 바로 해고됐고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출입문에 가까운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좌석 끝자리에 잠든 여성 승객 옆으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성이 슬그머니 앉습니다. 손을 뻗어 여성 가방을 한참 뒤지더니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 여성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빼내 사라집니다. 다른 승객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아예 빼낸 휴대전화를 대놓고 이리저리 살펴보기까지 합니다. 잠든 여성 승객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까지 대범하게 빼냅니다. 심야나 새벽 시간 지하철 열차 안에서 잠든 사람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특히 출입문에 가까운 좌석 끝자리에 앉은 승객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렇게 9대를 훔쳤는데 휴대전화를 사가던 베트남 국적 작물업자가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도박빚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절도범들은 대부분 현금보다는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절도범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안주머니나 가방에 휴대폰을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딸이 교사로 채용됐는데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용 우대 조건을 바꾸고 수업 시연에 참관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2021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제2외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제보가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에 나섰고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5년 이하 경력자는 무경력자와 같은 점수를 받도록 했고 석사 가점과 토익 점수 가점도 새로 생겼습니다. 교원 경력이 없는 석사 출신 딸을 위해 맞춤형 채용 기준을 짠 혐의를 받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이사장이 직접 지인에게 출제를 의뢰했고 수업 시험 평가도 들어와 지켜보고 면접에서도 위계와 위력을 행사한 걸로 봤습니다. 수사 후 경찰은 이사장뿐 아니라 당시 교감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와 이사장 측은 해명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채용 당시에 채점 기준 바꾼 게 따님 채용을 위한 건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사장의 딸은 당시 채용에 합격해 지금도 재직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의식을 잃고 석 달째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비 2억 원 가까이 쌓였는데 서류엔 5년째 출국자로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 이모 씨가 놀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1일. 산책하던 아주머니가 그 사람이 하늘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고를 했죠. 집에서 살았고. 대형 병원에 이송된 이 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쌓인 병원비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청구를 한 병원. 회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씨가 해외로 나간 출국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석 달 이상 출국자는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2019년 4월 미국 출국 이후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 2차례 미국 출국된 입국 기록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입국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출입 기록은 개인정보여서 본인이나 가족 요청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산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가족들마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병원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입국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처음이라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씨가 의식을 되찾거나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까지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8년 동안 일하던 경비원이 혈액암 진단을 받자 아파트 주민들이 1,000만 원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100세대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전해진 따뜻한 소식을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또 뵙는군요. 남성이 아파트 입주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아파트에서 8년간 경비원으로 일했던 61살 정승호 씨입니다. 지난달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정 씨와 가깝게 지내왔던 주민들.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 성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단톡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100세대도 안 되는 작은 단지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성금을 받은 정 씨는 엘리베이터에 직접 쓴 손편지를 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했는데 모금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은 반가웠어요. 저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사연은 아파트에 온 배달원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제 저를 떠나보내시면서 우시는 분, 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 그다음에 격려에 또 성금 주시는 분들, 막상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꼭 나서 건강에 이상 없다는 거를 꼭 인사드리려고. 내 가족처럼 경비원을 챙긴 입주민들의 품격이 진정한 명품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낮에 화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학생, 경찰에 붙잡히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요.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죠.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난 대낮,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길가 화단 앞에 멈춰섭니다. 남성이 떠난 뒤 이내 흰 연기 기둥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 사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 불기둥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뛰어와 인근 가게들에서 소화기를 빌려 화재를 진압합니다. 벌레벌떡 뛰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있냐고 물어봐서 집에 있는 소화기 큰 걸 줘가지고.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의 한 카페 화단에 1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현장에는 불에 탄 나무가 검게 그을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목재 구조물이 붙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난 남성은 10대 고등학생.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겁을 먹어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불을 끈 경찰관이 현장 주변에서 남학생을 발견해 연행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방황했다는 의심이 돼서 주변 수색 중에 청소년 남자애가 배회하는 것을 보고 공감하게 됐습니다. 남학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을 방화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담배꽁초부터 TV에 소파까지 쓰레기장에 있어야 할 쓰레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무단 투기 실태를 보도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합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취재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 생활 쓰레기에 싱크대, 폐그물까지 버려진 양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는지 다시 가봤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 마포구 월드컵대교 인근 차량들이 세워진 갓길에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먹고 버린 음료수 캔과 신용카드도 버려져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현수막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속 권한이 없고 별도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경찰에다 전달한 것은 없어요. 서울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자유로 곳곳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분기점엔 아예 쓰레기 더미가 생겼습니다. 길가엔 대형 쓰레기들도 버려져 있습니다. 낚시 가방도 있고요. TV와 모니터 같은 전자제품, 유아용 소파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강원에서 세종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43번 국도변도 운전자들이 버린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이 담긴 용기를 비롯해 소변이 담긴 페트병도 있습니다. 이제 밤중이나 이럴 적에는 여기 와서 쉬고서는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도로에 버리는 쓰레기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박스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바깥에 갓길에 있다가도 이제 도로로 들어오면 그런 걸 순간적으로 늦게 발견하거나 하면 이제 피하려다가 좀 아찔한 순간들이. 박스나 이제 비닐들 피하려다가 뒷차를 이제 못 보고 막 급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는 차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 차에서 내려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은 사실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할 여력도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목격이 되면 당연히 단속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목격돼서 단속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거를 뭐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국민신문고 뭐 이런 거 이것도 따로 이게 몇 건이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진 않아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사각지대 속에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우리 눈동자 속의 개인정보죠. 홍채 인식 결과를 넘기면 1년에 8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준다는 업체에 인파가 몰렸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공 모양의 기기 앞에 얼굴을 대면 홍채가 등록되고 무료 코인을 받습니다. 1년에 약 80만 원어치 코인을 준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코인은 국내에서 5만 명이 넘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눈 동공 주변의 근육 조직인 홍채는 내 눈의 비밀번호라고 할 만큼 사람을 식별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지문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면은 특징점을 비교를 하거든요. 지문은 특징점이 한 30개쯤 돼요. 그런데 홍채는 그 다른 점이 200개에서 한 266개쯤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채 정보 수집과 처리에 관한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채 수집 과정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과 개인정보 침해 여부까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이 개발한 이 코인은 최근 한 달 새 가격이 3배 넘게 뛰며 과열 우려도 나옵니다. 해당 코인의 무료 지급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정부가 이 혜택을 헬스와 수영장 이용료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헬스장이지만 정작 이용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인 문화비 항목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처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시설 규모나 운영 주체 같은 세부 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 중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자녀 출생 2년 내에 지급했다면 얼마가 됐든 전액 비과세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까지 소급 적용합니다. 지난달 부영그룹이 자녀 한 명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주면서 세부담 논란이 불거졌는데
연봉 5천만 원인 직원이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약 2,500만 원의 세금이 사라집니다. 다만 지급 횟수는 최대 2번으로 제한하고 오너 일가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폭우가 쏟아진 페루에선 집채만한 돌들이 차량을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의 아찔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트럭들이 산악도로를 줄지어갑니다. 갑자기 자동차 크기만한 돌이 옆에서 떨어지더니 앞에 가던 트럭을 덮칩니다. 트럭이 산산조각 난 것도 잠시, 집채만한 돌들이 잇따라 떨어지며 폐쇄회로 차량을 덮칩니다. 놀란 운전자는 후진을 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암석은 비처럼 줄줄이 쏟아지고 주변은 잿빛으로 변합니다. 현지 시각 2일 아침 페루 중부의 산마테오 지역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완전히 부서졌지만 운전자들은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로 정리에만 4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지난달 말부터 페루 전역에 내린 폭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낙석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페루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이달 2일 북부까지 올라와 최소 6명이 숨지고 침수된 집도 200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추픽추와 인근 마을은 흘러내린 토사에 고립되는 등 약해진 지반을 중심으로 산사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프랑스가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가 최상위 법에 못 박은 겁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Pour l'adoption 780. Contre 72. 같은 시각 파리 에펠탑엔 내 몸은 내가 선택이란 문구가 표시됐고 광장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해 임신 14주차까지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 낙태권을 국가 최상위의 법 규범인 헌법에 담아 어떤 경우든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It's a fundamental right and it has to be in the Constitution because you can always change the law and we have seen it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t je ne comprends pas pourquoi nous avons besoin de le mettre dans la Constitution parce que il est déjà autorisé en France et je voudrais pas que ça incite encore plus de femmes à attenter à la vie de petits bébés à naître. 바티칸 교황청은 인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산업통상협회는 오늘 창립 총회를 열고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양국 기업 교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진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10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속된 궂은 날씨에 맑은 하늘이 그립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참으셔야겠는데요. 내일 밤까지는 강원도와 충청 이남에 비와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경기도에도 강수예보 나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산간, 제주 산간에도 최고 5cm, 남부 내륙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3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0도, 제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데요. 목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살짝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로남불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때 이렇게 말하면서 조국 사태에 사과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국 대표와 손을 맞잡고 같이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의아스러운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선거용 이중잣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